소의 객관적 병합. 동일 주체 사이에 대상이 복수이지. 그러니까 대상이 복수이냐 아니냐 하려면 소속물 이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소속물이 동일하다는 전제라면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는 범주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단일한 소송이지. 우리가 어떤 지금 이게 동일한 소속물이라면 객관적 병합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냥 하나의 소송이지. 그 속에 공격 방법이 두 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되겠지? 그러니까 청구 내지 소속물 내지 대상을 두 개 복수를 상정해야 병합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지. 객관적 병합이란 말이. 만약 그것을 동일한 대상이라고 본다면 객관적 병합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냥 하나의 사건이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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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그런 설명. 병합의 형태는 단순 병합,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이 있다. 선택적 병합은 구소속물 이론, 신소속물 이론 등에서 구소속물 이론의 예로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390조에 계약책임 불이행위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을 때, 저번 때 내가 마지막에 좀 시간에 쫓기면서 했던 뭐 그런 거,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서도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지. 그랬을 때 그게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복수의 청구니까 객관적 병합인데, 신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사실은 하나의 청구지. 다만 구소속물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본래 전통이 아니라 정통적인 단순 병합의 틀에서 보면 잘못하다가 이 두 개가 다 청구가 인용되는. 근데 실은 법리 구성이 실체법적으로 구성이 그렇게 복수일 뿐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는 한 번만 받아야 되는 그런 청구권 경합적인 상황은 선택적 병합으로 좀 돌려서 우리가 보는 거야.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면 된다 이거지. 그 두 개를 다 인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단순 병합으로 구소속물 이론은 볼 수밖에 없는 자기네 소속물 이론에 따라서. 근데 그게 조금 그 다음 설명이 곤혹스러워. 단순 병합의 객관적 병합을 보면 두 개 다 인정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택적 병합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다. 그거지. 그래서 쭉 보면 단순 병합, 예비적 병합은 주의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내려가는 거지. 어떤 게 그거냐면, 요 예는 시험에 무진장 예비적 병합의 틀로 무진장 나오는 예니까 그 예를 하나 딱 알고 있어야 돼. 매매계약이 유효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매수인이 뭔가 막 이거 갖고 딴지를 걸어. 그러니까 매도인도 뿔따고 나서, 그래 네 말대로 뭐 문제가 있다면, 근데 동시행으로 이 자기 줄 거 줄고 이 물건 주고 대금을 받았으면 되는데, 물건은 먼저 넘겨줬고 대금 달랬더니 거기서 뭔가 시비 막 안 주려고 그래. 물건이 뭐 어쩌고저쩌고 매매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럼 네 말대로라면 내가 이미 그러니까 선이행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상황은 선이행했던 그 물건 내놔라. 그거는 계약이 무효 내지 뭐 하자가 있어서 하여튼 취소되거나 무효일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장면에서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계약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내세우면 자기 모순에 걸리니까 순서를 정하는 거야. 자기가 뭔가. 그럼 이때 매수인의 입장에서 예비적으로 한번 해봐. 난 좀 아까 매도인의 입장에서 했으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 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유효를 전제로 매도인한테 자기가 대금을 먼저 치렀다는 전제에서 어떻게 청구가 들어가겠어? 왜 매매 목적물 안 주냐? 매도인은 뭔가 지금 트집 잡고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매수인은 2차적으로 뭐야? 그럼 네 말대로 이 계약이 틀어졌으면 내가 이미 치른 대금이라도 원상회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부당이득 내지는 원상회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구를 붙이는 거지. 그런 청구를 안 붙였을 때는 어떻게 돼? 만약에 그 목적물 내놔라라고 소송을 해.
이 전제는 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다는 전제에서 자기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자기는 대금을 먼저 치렀으니까 목적물을 내놔라라고 해서 했는데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매수인이 원고로서 매도인을 피고로 삼아서 냈던 소송에서 매수인이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일단 매매 목적물을 자기가 인도하라라는 소송에서 기각당한단 말이야. 깨진단 말이야. 패소한단 말이야. 그제? 다른 쟁점은 없고 계약이 지금 유효하지 않으면. 그럼 이 사람은 매수인은 두 번째 어떻게 돼? 다시 매도인을 피고로 요번엔 뭐야? 자기는 대금을 먼저 치렀으니까 대금 원상 회복이랄까 부당이달까 대금 줬던 거 내놓으라라고 대금 반환 청구를 두 번째 소송을 별도로 내. 그런 것을 한 절차에 애초에 모아버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적, 그 대신 모으자니 이게 자기 모순이니까 순서를 정해서 낸다. 이해하겠어? 이렇게 별도로 내면 중복제소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기판력 안 걸려. 앞에 사건하고 뒷 사건은 별개의 소송물이니까 기판력 등에 걸리지 않고 하니까 별도 내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걸 한 절차에 낼 때는 낼 수 있게 해주려고 예비적 병합이라는 형태를 지금 우리가 하나 설정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예비적 병합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 법원에서는 A라는 법원에서는 계약이 유효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그 목적 대상 매매 목적을 달라고 했는데 뭔가 계약이 이 법원에 의해서 서로 공방을 펼친 것에 결론 끝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지 않아서 자기가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했어. 기각했어. 뭐 거기까지는 그래 받아들였어. 그래서 조금 자기는 처음에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싸웠는데 아닌 것으로 끝났어. 그래서 할 수 없이 B라는 법원에 다시 2차전으로 됐어. 앞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뭐 이런 해제 사유가 있어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럼 내가 이미 지급했던 돈이라도 돌려줘야 되지 않을 거냐 아니냐고 소송 냈더니 B라는 법원에 B라는 뭐 판사들이 구성돼서 싸웠어. 그럼 요거의 심정적인 흐름은 이 두 번째 소송은 원고가 이겨야 되니 져야 되니 딴 쟁점은 없고 이겨야 되는 거지. 그치? 심정적으로. 근데 꼭 이긴다는 보장이 있니 없니? 여기서 또 피고가 또 요번에는 슬쩍 뭐래? 요것만 피해가려면 뭐라고 하면 돼, 피고는? 뭐 여기서 계약이 이 거꾸로 뭐야? 유효하다는 성으로 가면 적어도 자기가 물건은 줘야 될지언정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 응? 원고는 열심히 앞에서는 무효로 집착됐으니까 무효라면 나 돈 대금 매매 대금 준 거라도 돌려달라고 싸우는데 B라는 판사가 여기서는 여기 결론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론이라기보다 하여튼 여기에 그 심리의 어떤 판결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쪽으로 판결해서 계약이 취소 사유가 없네. 계약이 잘 체결됐네. 그러면 매매 목적물을 줄지언정 대금을 거꾸로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네. 라고 판단이 두 번째 법원서 만에 하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공방의 장면과 그 판단자가 틀리니까. 그러면 이 급기야 이 원고였던 매수인은 앞에서는 그런 이유로 깨지고 뒤에서는 그런 이유로 깨지니까 이 사람 심정 이해하겠어?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심정은 어떤 심정이야? 억울하지. 이거 어떻게 해서? 응? 별개 사건이고 별개의 법원서 그 변론하는 거는 시차가 있거나 별도로 똑같이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설사 또 똑같이 말해도 판단자는 틀려. 만약 그 설사 똑같이 그 공방이 똑같이 됐다고 쳐도. 근데 똑같을 리도 없어 공방도. 여기는 어떤 초점에 맞춰서 공방했겠어? 계약이 유효라는 초점에 맞췄지. 여기는 계약이 무효라는 초점에 맞추니까 거꾸로 여기서는 계약이 유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판단자가 거의 이렇게 흐름상 맞겠지만 만에 하나 뒤틀어진 결론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응? 그지? 응? 그러니까 이 예비적 병합이 요거를 한 절차에 계약이 유효인 걸 전제로 그런데 만약 계약이 무효라면 하고서
이것을 1차적, 이걸 2차적으로 한 절차에 묶어내는 것이다. 이해되겠지? 그런 거야. 예비적 병합 중에도 조금 논란이 있는 부진정, 진정하지 않은, 형법에서 진정, 부진정 많이 쓰지. 그게 설명이 있고 내가 특이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 판례를 놓고 내가 해석한 거랑 뭐냐면 병합에 이걸 갖다가 선택적 병합 거리인 것을 당사자가 둘 중에 하나 해달라는 게 의미에서 더 나가서 1차적으로 이걸 해줘요? 아니면 2차적으로 이걸 해줘요? 하고서 예비적 병합으로 낸 케이스가 하나 나왔어. 종전에도 몇 개 있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대법원이 그 성질에 따라서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따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선택적 병합일지라도 당사자가 무언가 이유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선택적은 순위는 없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야. 순위 없어. 예비적은 순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질에 따라서 선택적은 양립할 수가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고, 예비적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성질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류의 판시가 있었던 판례가 하나 2014년 각주 나왔어. 근데 나는 당사자가 순서를 정했으면 순서에 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해줘라라는 게 내 생각이었던 건데, 하여튼 대법원 판례가 선택적 병합 여부에서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면 예비적 병합으로 당사자가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하나 그전 거랑 좀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평석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지금 대법관 됐는데 서부지법 원장은 이 판례를 갖고 오히려 이 분은 예비적 병합이라고, 오히려 선택적, 그러니까 대법원은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다라고 한 거고, 나는 성질상으로 따지지 말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예비적 병합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고, 이 서부지방법원장은 당시에 성질에 비춰서도 그 사건은 고 대법원 판례는 예비적 병합이었어야 된다기 때문에 하여튼 셋이 틀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선택형 등에 자주 나오는 게 얘 중에 곧 5째 줄 얘가 잘 나와. 현재 그 소 한 마리의 인도를 구하면서, 참 요새 소송치고는 무식하지.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의 인도를 구하면서 집행불능일 것을 고려해서 대상의 손해배상 한 마리급 100만 원을 구한 게 느낌이 집행불능일 것을 고려해서 뭔가 예비적 병합처럼 보이는 느낌인데 단순병합이야. 현재 플러스 장래 이행.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인도가 불능으로 되면 그 속값을 쳐서 달라라는 걸 미리 붙였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 보면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단순병합이야. 현재 소 한 마리, 그게 이행될 수 없는 거라면 한 마리 값 100만 원 달라라고 나중에 이행불능이 될 걸 전제로 하는 거라서 단순병합으로 오는데, 거기가 조금 하여튼 이해하기가 조금 곤혹스러운데 또 자주 물어봐. 단순병합이다. 근데 그게 그런 류의 상황이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각주 이해 상대히 써놨어. 예비적 병합으로 볼 수 있는 거리도 있어. 특정물 인도 청구를 하면서 변론 종결시 현재 밑에 각주 2번에 볼드체로 해놓은 것. 또 그런 상황도 있어. 예비적 병합으로 볼 상황도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단순 병합적인 상황 갖고 자꾸 물어봐. 각주 2번 알아서 더 분석하든지 해봐.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 좀 아까 설명했던 그 뒷페이지 넘어가서 판례 볼드체 각주 5. 그 다음에 선택적 병합은 이 청구권이 경합하거나 형성권이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예비적 선택적 병합은 상소가 하면 복잡해져. 그래서 실제 사례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 시험은 한 문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상소하고 엮어서. 근데 지금 요 앞에서 상소심 얘기를 다 안 하기 때문에 내 책은 되게 금방 소외 변경으로 넘어가. 그 다음 페이지. 근데 일반 교과서는 상소심 얘기를 여기서 하다 보면 한 5페이지가 더 필요해. 서너 페이지, 5페이지. 무슨 얘기냐? 상소심이 난 그냥 뒤로 빼버린 건데
여기서 상소심까지를, 요 부분의 상소심까지를 얘기해주면 한 서너 페이지 분량의 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일반 교과서는 여기서 하기도 해, 얘기를. 그러면 여기서 한 소변경 가기 전에 한 서너 페이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상소심에 가 있어, 그게. 즉, 상소심에 가서는 12-12에 보면 후술한다, 14-14 부분 가면 있다라고 12-12에서 상소심 부분, 여기를 까지 흘러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와. 이 상소심까지를 가지고.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상소심 얘기를 내가 안 해주는 거야. 14-14 가서 하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14-14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 기말이고 끝나고 막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끝나버려. 그러면 거기가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 나중에 나한테 확실히 안 오면 내가 알면서도 쓱쓱쓱 넘어가. 근데 마무리 막 쫓기면서 이제 확 넘어가. 그러니까 14-14일 때 나한테 잘 주지시켜. 하여튼 병합의 요건은 지금 원시적 병합만 얘기하는 거야. 후발적 소변경의 끝에 객관적 병합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원시적인 거야. 원시적은 특별히 요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주체만 1대1이고 복수의 청구가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청구가 빨간색, 파란색 아무 관계 없어도 돼. 주체만 동일하면 돼. 그치? 응? 근데 다만 요 빨간색은 지금 빨간색, 파란색 같이 병합해서 내는 A법원에 내려는데 빨간색은 A법원에 내도 되는데 B법원은, 아니 B 두 번째 청구는 어떤 다른 법원의 관할일 때 이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어. 자 보자. 1번 청구는 지금 A라는 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이 자체가 A라는 법원에 관할이 없는 경우라면 A법원에 두 개 모아내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 딴 거의 요건은 다 뭐 문제 없는데 A법원이 2번 사건은 관할을 안 갖고 있어. 근데 합쳐내려니까 1번하고 같이 내려다 보니까 관할이 지금 걸려버리네. 관할이 없는 법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가 등장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요거는 A라는 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A라는 법원이 같이 병합을 냈더니 이게 없는 거가 어떻게 될까? 네? 이송을 해달라고? 아니 같이 내는데? 아 그럼 같이 냈을 때 딴 데 가라 이거야?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으니까 딴 데 가라 이거야? 왔는데 이송하라, 매정하게 가라. 최악의 대답이 나왔어. 가라. 뭔가야? 어떻게 해야 돼? 가라야? 가라. 같이 해달라고 왔는데 가라. 뭐가 있어? 관련자 편정. 25조의 관련자 편정에서 처리해 줄 수 있어. 그 어렴풋이 기억나? 관련자 편정, 객관적 병합적인 상황. 25조 1항을 한번 읽어봐. 25조 1항. 조문 읽어봐.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2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한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1번만이 관할권이 있어도 2번도 같이 낼 수 있다. 25조 2항은 이제 공동소송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고 25조 2항은 약간 제한된 범위에서 다수당사 소송에서 관련 재판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사안은 25조 1항 사항에 돼. 근데 그러니까 지금 관할 문제도 큰 문제가 없어. 둘 다가 그 법원에 관할이 있으면 관련 재판을 쓸 필요도 없어. 근데 만약 각각의 사건이 그 법원에 자체적으로 관할이 있으면 관련 재판을 쓸 필요가 없는데 혹시 없어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관할도 큰 뭐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1번 청구가 A라는 법원에 냈는데 2번 청구가 평범한 사건이면 관련 재판적 적용을 받아서 A에 같이 처리될 수 있게 되는데 2번 청구가 독특한 이 사건이라 이 사건은 어디에 전속적으로 어떤 법원만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쳐주면 안 되겠지. 그 법원에서 어떤 법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건이라면. 그치? 그러니까 관련 재판적은 전속 관할과 충돌이 돼. 그치? 31조 한번 봐봐. 31조. 전속 관할에 관한 거.
전속 관할에 관한 주문은 25조, 29조, 30조 등의 적용이 없게 된다라는 류 비슷하게 있을 거야. 31조 한번 읽어줘봐. 전속 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 관할이 정하여진 후에서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5조 제외되는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속 관할은 어떤 정책적 목적 때문에 그 법원에서만 다루도록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합쳐서 싹 갚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병합의 요건은 그런 일반 논리에 비춰서 관할 문제도 뭐 그것만 아니라면, 전속 관할만 아니라면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을 보면 병합의 요건에서 일반적 요건으로 12-8 봐봐.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를 거. 우리가 재산법적인 사건은 큰 문제가 없어. 행정소송하고 막 일반 재산 사건하고 붙이면 그건 안 되겠지. 어떤 소송 절차가 틀려버리니까. 근데 이 민사 절차에 있어서 재산 절차는 특별히 없고, 관할권 문제도 어떤 청구가 전속 관할일 경우만 아니라면 관련 재판적 적용이 있고, 그 이전에 관련 재판적까지도 갈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지금 원표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1번 청구, 2번 청구 다 어떤 법원에 내려는데 각각이 거기에 관할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 왜냐면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피고 주소지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버리면 두 개 청구가 다 그 관할권에 있게 되니까. 근데 혹시 좀 특별한 어떤 법원에 낼 때 1번 청구는 관할권이 있는데 2번 청구가 없을 때는 문제가 터지는데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쭉 설명했잖아.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를 얘기했잖아. 어차피 동일 주체 사이에서 병합으로 내겠다는 걸 굳이 요건 엄격해서 못 내겠다 하면 이렇게 별개로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이 내게 해주는 거야. 다만 이제 후발적으로 병합하는 소변경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컨트롤을 하지. 왜? 그거는 이제 피고의 방어의 이익이 등장하니까 기초의 동일성 같은 걸 따져주는데 요건에서 원시적으로 낼 때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지. 되겠죠? 그 다음에 병합 청구의 심판은 소송 목적의 값은 두 개 청구가 있으니까 법원도 1+1으로 해주겠냐? 또 설명이 1+1이 두 개를 받는다는 의미냐?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싸게 해주는 데서 조금 그래도 뭔가 판촉하는 거지. 다시 설명 실패. 1억 2천만 대여금 청구와 6천만 원 매매대금 청구 해서 했을 때 왜 1억 2천 6천만 원에서 뭐 2억 2천 되게 했냐면 12-9 보면 2억 원이 어떤 관할에서 기준이 되니 단독하고 합의 사건의 기준이 되니까 각각이 단독 사건인데 합쳤더니 2억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거지. 각각으로 치면 각각은 단독인데 그걸 갖다 합쳐버리니까 2억이 넘으니까 합산한다 이거지. 여러분이 그럼 속가산정에서 지난 학기에 뭘 배웠어? 지난 학기. 원본과 이자 같은 걸 흡수시킨다고 그랬지. 원본과 이자 같은 건. 그지? 근데 이 단순병합은 두 개가 별개의 독립적이니까 합산한다는 게 느낌이 오지. 근데 예비적이나 선택적은 한번 생각해봐, 그럼. 예비적이나 선택적은. 본래 의미의 독립적으로 두 건으로 봐주기는 좀 그렇지 않아? 예비적하고 선택적 생각해봐. 그럼 그걸 두 개로 내라고 해야 될 것 같으니 아니면 흡수 내지 그냥 한 건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게 맞을 거 아니야. 상식적이랄까 우리가. 예비적이나 선택적일 경우는. 합산 안 해야 돼. 내 말 자체를 왜 못 믿고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뭔가 내가 또 거기에서 배신적인 태도로 나올까봐 대답을 함부로 못하고 있어. 그냥 말의 흐름상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주면 되는데 왜 거기서 머리를 막 쓰고 있어? 내가 뭐 함정 팠을까봐? 응? 단순명함을 합산해야 된다는 게 느낌이 딱 오잖아. 응? 그렇지? 근데 예비적 선택적 병합은 흡수시키는 게 나을 것 같잖아. 딱 상황. 그렇게 돼. 그 속가에 가서 보면 봐. 나중에 속가가 어디서 나왔던 얘기야? 사물관할에 나올 때. 즉 2억 원의 합의 분야 단독사건이 나올 때. 그런 처리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반면 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의 경우는 합산이 아니라 중복 청구의 흡수의 법리에 따른다. 12-9. 그렇지? 그 다음에 심리가 공통된다. 공통으로 심리하지 않으면 병합할 의미가 거의 없어져. 두 개의 청구를 한 절차에서
심리를 공통으로 하는 거지. 각자의 쟁점은 있지만 뭔가 동일 주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혹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변론을 심리 공통한다. 근데 변론을 이제 심리가 공통으로 가는데 기일도 공통으로 되지 두 사건이.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판결로 갈 때 마무리까지 잘 가야 돼. 근데 심리가 공통됐으니까 마무리도 해서 하나의 판결에 1, 2번이 같이 나오는 게 전부 판결이라고 했지. 근데 부득이하게 뭔가 때문에 이 두 개가 처음에는 원고가 같이 내왔지만 심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심리의 난이도가 막 천양지차로 확 되면 하나만 먼저 처리해주고 하나는 나중에 처리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만 먼저 처리해서 판결로 내보내고, 그럼 하나만 먼저 처리해서 판결로 내보내기 전에 뭐도 또 따라서 있을 수 있냐? 변론을 분리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 하나만 떼내기 위해서 변론을 분리하는 거야. 변론을 분리해서 그 다음에 그 1번만 계속 1번 복잡한다든지 뭐 추가적인 심리가 있어서 이 공통으로 끌고 가기에는 2번한테 좀 미안한 막 이런 이유라면 1번은 계속 끌고 가고 2번은 잘라내서 2번만 먼저 판결해준다가 일부 판결이야. 그 다음에 1번을 나중에 잠부 판결해주는 거야. 근데 1번과 2번이 막 엉겨붙은 거라면, 즉 예비적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그게 막 서로 엉겨붙은 거니까 함부로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저번 때 얘기했듯이 함부로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는 거지.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쪼개버리면 오히려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된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지. 의식적으로 일부 판결하는 경우는 성질에 따라서 단순 병합은 하려면 할 수 있고, 예비적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할 수 없는 성질인데, 그럼 할 수 있는 건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일부 판결이 나간 거의 개념도 하나 있다고 그랬지. 그건 재판의 누락이고 나머지 맞춰주는 것을 추가 판결이라고 한다. 그거 계속 설명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변론을 이렇게 심리를 공통으로 한다. 심리를 공통으로 한다. 변론을 제한한다. 변론을 분리한다. 뭐 이런 개념 등이 나와. 쭉 나오지. 그 다음에 상소심은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는데, 일단 여기서 뭐만 얘기해 주냐면 1번 청구, 2번 청구가 지금 있는데 1번은 이기고 2번은 질 수도 있다든지 뭐 둘 다 이길 수도 있고 뭐 있는데, 하여튼 진 사람 부분에 사람의 입장에서 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라는 개념은 뭐 우리가 완전 승소한 경우는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둘 다가 다 항소가 됐다면 뭐 말할 필요 없는데,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상소심의 원칙이 있어. 여러분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 뭐 이런 거 있듯이 형사소송에서 1번 청구만 항소 상소가 되더라도 2번 청구가 그럼 판결로서 1심 판결로 끝나느냐? 아니다라는 거야. 같이 끌려 올라간다. 같이 끌려 올라가. 그 같이 끌려 올라가면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 그걸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내책 분량이라면 3, 4페이지 정도 분량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지금 빼고 있는 거야. 일단 어디까지 이해하냐면 불가분으로 끌려 올라간다. 둘 다가 스스로 다 누군가 불만 있는 자한테 상소가 된다면 불가분 원칙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일부분 청구만 상소가 됐어도 나머지 청구도 불가분으로 상소심에 상소가 된 것의 효력이 작동한다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상소의 효력의 원칙이야. 거기까지 쭉 된 거야. 그 다음에 병합, 이런 선택적 병합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병합이란 말이 쓰고 있는데 다시 그림에 가서 봐봐. 우리가 고유의 객관적 병합 얘기도 했고, 후발적으로 원고에 의한 소의 변경, 피고의 행위에 의한 반소까지는 개념은 설명했어. 그 다음에 원피고 양쪽에 의해서 중간에 확인의 의미의 소가 하나 그 중간 확인의 소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그거 아직 설명 안 했어.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변론의 병합이라는 게 있어. 당사자 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 법원이 아까 변론을 분리한다든지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봐요. 별도로 진행하는 사건을 뭔가 이게 관련성이 있고 주체가 동일하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자고 변론을 병합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되겠지? 우리가 앞에서 변론의 분리, 변론의 제한, 변론의 병합 이런 거 다
다 배웠어 앞에서. 재량이야.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살펴봐서 병합하는 거야. 그럼 병합해서 한 절차로 같이 진행시키겠다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병합은 그러니까 병합해서 이제 한 사건으로 묶인 거야. 근데 변론의 병합 말고 병행이란 말이 나와. 병행. 병합하고 병행. 병행은 사건의 독자적인 건 인정하는데 같이 진행해줘. 조금 뉘앙스 차이 알겠어. 병합은 한 사건 절차로서 두 개의 청구가 병합돼서 진행한다는 거고, 병행은 독립적이야. 두 절차가 각각 있는 건데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진행해 주는 거야. 같이 진행해 주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해서 지금 원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벌어지는 걸 얘기했어. 됐지?